안녕하세요. 친자식만큼이나 귀하고 어여쁜 사이를 둔 70대 노인입니다. 하나뿐인 저희 사이는 효자 사이라고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장인 장모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젊은이에요. 물론 천성이 순하고 착해서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이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요즘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느라 무료한 노인의 팔푼이 같은 사이 자랑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와 아내는 경기도에서 분식집을 하며 두 아들과 막내딸을 키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분식집을 운영한 건 아내이고 저는 분식집 앞에서 붕어빵을 팔았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떡볶이 주세요. 친구들과 놀길 좋아했던 두 아들과 다르게 딸은 부모와 붙어 있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친구들과 놀긴 했지만 딸은 주로 저희 가게로 와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던 성실한 모범생이기도 했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도 잘 따르는 딸 덕에 아내와 저는 장사를 하며 힘든 와중에도 힘이 불쑥불쑥 솟았어요. 그렇게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와중 우린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딸이 5학년이었던 해 어느 봄날이었어요. 쟨 왜 여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길 맞은편에서 웬 남자애 하나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 또래 정도로 보이던 그 남자애는 딱 봐도 부모가 신경을 못 써주는 듯한 아이 같았습니다. 꾸깃꾸깃한 옷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언제 감았는지 머리는 약간 떡이 진 채였죠. 혹시 붕어빵이 먹고 싶은 건가 싶어 자식 같은 마음에 저는 그 꼬마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밖으로 나오던 딸이 저보다 먼저 그 애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송기명, 너 거기서 뭐해? 이리 와. 아는 애니? 네, 아빠. 이번에 같은 반 된 친구예요. 아빠, 제 친구한테 붕어빵 하나만 줘도 돼요? 그래, 우리 딸 친구네 당연히 되지. 이름이 김영이라고? 자, 하나 말고 5개 먹거라. 진짜요, 아저씨? 저 이거 그냥 공짜로 먹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대신 이거 먹고 우리 수정이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주렴. 알았지? 아저씨가 주는 뇌물이야. 그런데 김영인 마치 며칠을 굶은 애처럼 거의 씹지도 않고 붕어빵을 와구와구 먹어치우더라고요. 어찌나 빠르게 먹는지 체할까 걱정돼 저는 안에서 물까지 떠다 줬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고마워, 수정아. 학교에서 만나자. 게다가 김영희는 붕어빵을 2개쯤 먹기 시작할 때부터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김영희는 붕어빵을 다 먹자마자 인사를 꾸벅하곤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영희 대신 딸에게 물어봤어요. 친한 애니? 혹시 쟤 왜 저러는지 알아? 친하진 않은데 대충 제 사정 정도는 알아요. 제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랑 단 둘이서만 사는 앤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혼자 지내고 있대요. 급식비도 못 내고 밥 사 먹을 돈도 없는지 학교 수도가에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더라고요. 세상에 한창 잘 먹어야 될 나이의 남자애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함께 이야기를 들은 아내도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휴, 애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붕어빵을 먹으면서 울어요. 딱하기도 하지. 수정아, 내일 학교 끝나면 그 애 데리고 와. 아빠가 수정이 친구로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고. 알았지? 딱해서 밥을 챙겨주고 싶다고 말하면 어린 마음의 자존심이라도 상할까봐 저는 초대라는 말을 빌려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특한 딸은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다음날 친하지도 않았다던 김영희를 분식집으로 데려왔죠. 저와 아내는 떡볶이며 순대 튀김에 삶은 계란도 듬뿍 넣어서 김영희와 딸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우리 수정이가 김영희 너랑 친해지고 싶었대. 우리 수정이 맨날 아저씨 아줌마 분식집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김영이 너만 좋다면 매일매일 여기 와서 수정이랑 밥 먹지 않을래? 맨날이요? 정말요? 저 그럼 돈 안 내도 돼요? 그럼 설마 우리가 우리 딸 친구한테 돈을 받을까 봐 떡볶이 순대 아니어도 김밥도 주고 찌개도 끓여줄 테니까 꼭 와서 맛있게 먹고 가.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밥을 다 먹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김영희 할아버지는 김영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려운 형편에 혼자 폐지를 주우며 김영희를 키워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게 됐고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고 아껴 어쩌다 한 번씩만 먹을 걸 사 먹었다고 했죠. 병원이 멀지 않아 가끔씩 김영희 혼자 병원을 들렸던 모양인데 할아버진 여전히 퇴원할 만큼 병세가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맨날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우세요. 전 할아버지가 저만 두고 돌아가실까봐 너무 무서운데 할아버지는 병은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죄 걱정만 하세요. 그랬구나. 어린 손자 혼자 두고 입원한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니? 또 병원에 가게 되면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밥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꼭 안심시켜드리렴. 마음이 편하셔야 병도 빨리 낫지.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애써 참으며 김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뒤딸은 매일같이 김영희를 데려왔어요. 김영희 다 먹으면 수정이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다가 아저씨 아줌마 집에서 저녁도 먹고 가. 알았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가기 시작하면 멈추긴커녕 강둑 터지듯 무섭게 흘러가더군요. 한 번 챙겨주기 시작하니 김영희에 대한 걱정은 전혀 덜어지지 않고 커져만 갔어요. 우린 분식집을 마감할 때까지 김영희를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데려가 저녁도 먹이고 학교 급식비도 내줬습니다. 주말에 먹을 것을 따로 싸주기도 하고 아예 저희 집으로 불러 주말 내내 밥을 해먹이기도 했죠. 얌마, 펀치는 이렇게 쳐야지. 형 하는 거 봐. 원, 투, 원, 투. 이렇게 형? 그러다 보니 김영희는 자연스럽게 딸보다 3살, 4살 많았던 아들들과도 친하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남동생이 가지고 싶었다며 같이 게임도 하고 자기도 TV로만 배운 권투를 알려주기도 하며 김영희와 곧잘 놀아주었죠. 김수정이랑 송기명이랑 사귄대요. 사귄대요. 재밌냐 이 유치한 것들아? 미안해 수정아. 괜히 나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당하게 해서. 됐어. 저딴 유치한 애들 말에 신경 쓰지 마. 여자 남잔 뭐 친구도 못하냐? 촌스럽긴. 김영희와 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저희 분식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어린 마음에 괜히 두 아이를 놀려대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은 미안해하는 김영희를 탓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 애들에게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무엇을 하든 당당하고 씩씩한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김영희는 종종 저와 아내에게 고맙다고 자기가 나중에 꼭 대골 같은 분식집을 지어주겠다는 귀여운 말을 하더군요. 김영희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딸은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야, 너나 잘 살아, 너나. 이 누나 네가 제일 걱정이야. 내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성공해서 은혜 갚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네가 왜 누나냐? 생일도 내가 더 빠르거든?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 너 나보다 공부 잘해? 두 아이가 그렇게 투덕거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입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도 두 아이는 서로 잘 맞았는지 어느덧 단짝 친구가 되었더라고요. 다른 무엇보다 아내와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저희 딸과 열심히 공부하는 김영희의 모습이 참 고마웠죠. 김영희를 챙겨준 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저는 아내와 김영희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던 김영희 할아버진 거의 우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시더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희를 잘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하레비랍시고 혼자 남은 손줄 데려와서 기껏 한다는 게 나 혼자 병원에 편히 누워있고 애는 방치시켜둔 꼴이라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얼른 쾌차하시고 다시 김영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셔야죠. 김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 어린애가 매일 할아버지 걱정뿐이더라고요. 애가 참 착하지요. 자기 애밀 안 닮고 애빌 닮아서 그럽니다. 전기 관련 일을 하던 우리 아들은 전봇대 작업을 하다 감전사로 애비보다 먼저 가버리고 어미라는 그 뻔뻔한 애는 과부로 살기 싫다면서 4살밖에 안 된 김영일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희 집 앞에 버려져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던 김영일 발견했을 때 허무하게 간 우리 아들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사장님, 사모님, 보고만 있어도 가슴 저린 우리 김영이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늙은이가 하늘에 가서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와 아내는 몇 번이나 김영희를 따라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진 결국 김영희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의 아들 곁으로 떠나시고 말았죠. 저와 아내는 딸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 손주 걱정에 차마 눈을 편히 감지도 못하셨을 할아버지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어드렸어요. 김영인 멀리 살던 고모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고모 집으로 떠나기 전날 김영인 저희 가게에서 마지막 밥을 먹고 난 뒤 쭈뼛거리며 제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그건 바로 얼마나 아껴뒀던 건지 잔뜩 꾸깃거리던 5,000원짜리 한 장이었죠. 아저씨,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언젠가 꼭 이거 말고 더 큰 걸로 아저씨 아줌마한테 은혜 갚을 거예요. 그동안 아저씨 아줌마 덕에 저 쓸쓸하지도 않고 배도 골치 않았어요. 제 키가 20cm나 큰 것도 다 두 분 덕이에요. 아저씨가 만들어주시던 붕어빵 맛, 아줌마가 해주시던 떡볶이, 김밥, 국수, 찌개만 그 어떤 것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정아, 그동안 거렁뱅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리던 날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챙겨줘서 고마워. 나랑 어울려주느라 다른 여자애들이랑 많이 못 놀았던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나중에 꼭 성공해서 만나자. 알았지? 그땐 네가 나한테 잘해줬던 만큼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게. 잘 있어. 형들한테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 꼭 전해줘. 누가 너 때문에 여자애들이랑 안 놀았대. 나도 그냥 너랑 노는 게 좋았던 거거든. 고모네 가선 맨날 미안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지 말고 기 좀 펴고 지내. 울음을 꾹 참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 딸은 김영희가 정말로 떠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2년간 1년에 365일을 거의 붙어 지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어 서운했던 거겠죠. 당시엔 휴대폰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김영희가 이사 간 지 6개월 뒤 우리도 멀리 떨어진 동네로 집도 분식집도 옮겼던지라 우린 김영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도 우리도 살면서 가끔 김영희 생각이 날 때마다 인상이 좋아 보였던 김영희 고모를 떠올리며 부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마음으로 바라곤 했어요. 우리 인생을 잠시 채워주었던 김영희가 떠나간 후에도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번듯하게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어요. 너 한창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냐? 왜 벌써 들어와? 조퇴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아버지. 아들은 언제부턴가 자꾸만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가끔은 저와 아내가 괜히 보고 싶었다며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아내와 제가 옮겨서 장사하던 분식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들을 추궁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 입사하고 나서 혼도 엄청나고 상사들 눈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병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만 긴장해도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발작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럴수록 회사 사람들은 자꾸 아프다고 쉬러가고 조퇴하는 절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고 요즘엔 아예 투명인간 취급까지 받고 있어요. 저도 정말 이런 제가 싫은데 너무 괴로워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에 이 아버지한테 털어놨어야지. 혼자서 얼마나 속을 끓였을 거야. 말하면 아버지랑 엄마한테까지 한심한 인간 취급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아버지, 왜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심한 놈으로 태어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회사도 잘 다니고 인생도 문제없이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하자가 가득하냐고요. 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요. 그런 말 마라.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 열심히 다니고 약 먹고 치료받다 보면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아들은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심한 상태였어요. 끝내 아들은 회사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고 그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괴감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더군요. 저는 아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주려 중간중간 일을 쉬면서까지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밖에 경치를 보여주러 다니는 등 힘을 북돋아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사회 초년생으로 발돋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고작 나이 27살의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부적응자는 두 분께도 짐만 될 뿐이에요. 저 같은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게 두 분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힘들게 낳고 길러주셨는데 이런 못난 인간으로 자라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절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이 불효자는 얼른 잊으시고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남긴 유서는 간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짧은 유서를 끌어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했죠. 심지어 아내는 아들의 시신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까지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저는 수도 없이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놈아, 이 아비가 말하지 않았냐. 누구나 인생의 고비가 한 번씩은 찾아오는 거라고. 너에겐 힘이 돼줄 동생들도 부모도 전부 다 곁에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버거워서 급히 가버린 거냐. 정혁이 이놈아, 제발 돌아와다오. 자식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품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 세 아이 중 가장 먼저 만났기에 태어나기 전에도 후에도 우리 부부의 가슴을 가장 벅차게 했던 큰아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퇴근하기만 하면 자기 형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흐느꼈고 대학생이던 딸은 병상에 들어누운 아내를 간병하느라 바빴죠. 저는 아내를 대신해 혼자 분식집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려 손님들 앞에서 몇 번이나 황급히 눈물을 닦아내야 했어요. 아버지, 제가 형모까지 엄마 아버지께 더 잘하고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절 봐서라도 제발 기운 내세요. 제일 먼저 기운을 차렸던 작은 아들은 저와 아내에게 큰아들 몫까지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던 아들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로 약속은커녕 회식까지 뒤로하고 퇴근만 하면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엄마, 저 꽃게 손질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에구머니나 무슨 꽃게를 이렇게나 한가득 사왔어. 엄마랑 아버지 꽃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산시장 들러서 큰 놈들로 잔뜩 사왔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볼 땐 쉬워 보였는데 손질하기가 영 쉽지가 않네요. 한 개만 샘플로 보여주시면 나머진 제가 다 손질해서 꽃게탕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재혁이 네 덕에 웃는다. 기껏 해봐야 라면, 김치볶음밥밖에 할 줄 모르던 작은 아들은 손수 장까지 봐오며 열심히 요리를 하더군요. 게다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기를 사서 아내와 제게 같이 하자고 조르기도 했고 어떤 날엔 동료를 틀고 어릴 때나 추던 율동까지 추며
저와 아내를 까르르 웃기기도 했죠. 오빠, 결혼 축하해. 오빤 진짜로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새언니, 저희 오빠 잘 부탁드려요. 부탁은요. 아가씨 말대로 아가씨 오빠 워낙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게 느껴져서 앞으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본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작은 아들은 나이 32살에 자기처럼 천사 같은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불임 판정을 받아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벅차도록 예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같이 가평으로 나들이 가요. 펜션 잡아서 1박 2일로 고기도 구워 먹고요. 수정이도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해서 독립해가지고 두 분 주말에 심심하시잖아요. 우리야 좋다만 너 새아가가 뭐라고 안 하냐? 왜 맨날 우리랑만 놀아? 젊은 부부가 둘이서 놀러 다니면서 추억도 쌓고 해야지. 그러지 말고 둘이 다녀와. 우린 괜찮어. 아버지도 참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놀러 가자고 할까 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 가자면서 전화 드려보라고 채근한 게 바로 집사람이에요. 지금도 옆에서 귀 쫑긋하고 같이 통화 내용 듣고 있는데요. 당신은 당신이 계획했다고 해야 더 좋아하시지. 아버님, 이 사람이 이렇게 뭘 몰라요. 이해하세요. 아버님, 요새 개나리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우리 봄 냄새 맡으러 놀러나 가요. 착한 며느린 우리를 친부모처럼 좋아하고 따라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와 전 마음씨 고운 작은 아들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길 바랬죠.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저희 가족을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주위를 맴돌고 있었더군요. 안 된다, 제여가. 이 바보 같은 거사. 남을 살리러 간 놈이 자기 목숨마저 잃고 돌아오면 어쩌란 말이냐. 아들은 정확히 결혼한 지 4년 3개월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평소 의협심도 강하고 마음이 여렸어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한 번은 취객에게 시비가 걸린 대학생을 도와주다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저러다가 저놈 언젠가 크게 다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만 겁니다. 며느리와 계곡으로 놀러 갔던 아들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한 젊은이를 구하러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더군요. 체격도 다부지고 평소 수영에도 자신이 있었으니 자신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아들은 그 젊은이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아들의 시신을 건져내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본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제가 위험하다고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인 자기를 믿으라고 절 안심시켰어요. 결국 이렇게 자기도 돌아오지 못할 거면서 남을 도우려다가 결국 저만 두고 떠나버렸다고요. 아버님, 저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살던 그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 두 분하고 아가씨 얼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남편들을 따라가자니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냥 처음부터 며느리란 존재는 없었다 여기시고 절 잊어주세요. 두 분도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 가족을 보면 너무 괴로워요. 이해한다. 다 이해해. 우리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말거라 하가. 우리 관계는 이렇게 끝나지만 부디 어디서든 꼭 행복하게 살아다오. 우리 재혁이 목까지 반드시 말이다. 제발 너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남아야 해. 결국 우린 며느리와도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군요. 분식집에 오는 애들을 보면 어린 시절 왕방울만한 눈으로 저와 아내를 올려다보며 웃던 아들들이 생각나 가슴을 마구 내리치기도 했죠. 세 자식 중 둘을 먼저 보내자 저와 아내는 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너 어디냐? 집에 있어? 무사한 거야? 저 집이에요, 아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세요? 너한테 큰일이 생기는 악몽을 꿨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너마저 잘못됐을까봐 무서워서 아침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 수정아, 너 평소에 혹시 네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 일에 오지랖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지? 절대 남 일에는 끼어들지 말거라. 남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려. 나랑 네 엄마 너까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저와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딸에게 전화해 걱정을 빙자한 집착을 했습니다. 언제고 딸 또한 연기처럼 호련히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 같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죠.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딸은 저와 아내를 걱정하기 바빴어요. 결국 딸의 권유로 저와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니 조금씩 완화되긴 했지만 두 자식을 먼저 보낸 후유증은 그토록 우리에게 커다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던 와중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이 찾아왔어요. 딸이 39살이던 해 어느 날 주말이라 집에 놀러 오겠다던 딸은 놀라운 손님을 함께 데리고 나타났죠.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제가 누굴 데리고 왔는지 보시면 두 분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짜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줌마.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응? 누구신지. 넌 혹시. 말쑥한 양복을 입고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으며 나타난 청년은 바로 김영이었습니다. 오래전 늘 딸과 붙어 다니며 저희 분식집과 집에서 밥을 먹었던 꼬마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바로는 못 알아봤지만 어릴 적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저와 아내는 금세 그 청년이 김영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저와 아내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김영이를 안고 마구 등을 두드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이고, 김영이 이 녀석아. 너 어떻게 지냈어? 수정이랑은 어떻게 다시 만난 거야? 여보, 우선 내 집부터 드리고 물어봐요. 아휴, 정말 훤칠하게 잘 자랐구나. 아줌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최고라고 따봉을 날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밖에서 마주쳤으면 몰라봤을 정도로 훌쩍 커버렸어. 활짝 웃던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김영희는 대뜸 저희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그리곤 가져온 소고기 세트를 내밀며 자신은 잘 지냈다고 웃어 보였죠. 고모랑 고모부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 사촌동생하고 전혀 차별하지 않고 절 살뜰히 키워주셨어요.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다가 30대 중반부턴 작은 의료업체를 직접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 두 분 아니었으면 정말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두 분처럼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형들 일은 들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 그래도 두 분 모두 아프신 것 없이 정정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아줌마. 김영희는 성인이 된 후 원래 저희가 살던 동네로 찾아왔었지만 이미 가게도 집도 이사 간 뒤 집 전화번호까지 바뀌어버려 우릴 찾지 못했다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 SNS를 통해 모일 수 있었던 동창회에서 딸과 재회를 했다고 말했어요. 당시 반장이었던 친구한테 SNS로 처음 동창회를 열 거라고 연락이 와서 혹시 수정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나갔어요. 전 수정이 말고 친했던 친구도 없었는데도요. 근데 거기 딱 수정이가 있더라고요. 나도 혹시나 네가 있을까 해서 나가본 거야. 왜 SNS로 널 찾아볼 생각을 진작 못했지? 아무튼 엄마 아빠 그때 얘 만나서 오랜만에 어릴 적 얘기 실컷 했어요. 그리고 김영희 얘가 엄마 아빠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제 서프라이즈 어떠셨어요? 어떻긴
이렇게 가슴 두근거릴 정도로 기쁜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사업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장하다 장해. 그 떡진 머리로 울상을 하고 돌아다니던 꼬마가 이렇게 번듯한 청년이 됐다니 아주 감개가 무량하다. 에휴, 그러게요. 김영아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그저 우린 너무 고마워. 왜 우세요 아줌마. 저까지 눈물 나잖아요. 아저씨 아줌마, 세상 사람들이 다 절 모른 척할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두 분의 모습 저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처음 제게 건네주셨던 붕어빵의 따뜻함, 아줌마가 포크로 찍어 제 손에 쥐어주셨던 떡볶이 떡의 매콤함까지 전부 다요. 고모랑 고모부가 절 길러주신 또 다른 부모님이었다면 두 분은 절 살려서 다시 세상에 내놓아준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두 분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저씨 아줌마, 이젠 두 번 다시 연락 끊길 일 없이 앞으로 이렇게 종종 찾아뵈도 될까요? 제가 비록 두 형들에 비하지 못해도 모자르나마 든든한 아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들이라고? 그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모르겠구나. 고맙다, 고마워. 에휴, 결국 나까지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는구나. 아내의 눈물을 시작으로 김영희와 저, 결국 딸까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영희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고모에겐 미안하지만 역시 아줌마의 김치찌개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감탄을 했죠. 그날 이후 김영희는 사업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2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우리를 찾아왔어요. 게다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딸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시덥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저와 동년배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식들 품에서 다 떠나보내고 무료한 삶을 사는 노인에게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큰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지 말입니다. 아저씨, 요즘 붕어빵 많이 팔려요? 서울엔 붕어빵 파는 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노점상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다 보니까 말이에요. 겨울에 손 시릴 땐 뜨거운 붕어빵 호호 불어 먹으면서 녹여주는 게 완전 최곤데 아쉬워 죽겠다니까요. 아,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아저씨네 놀러 가도 돼요? 퇴근할 때 저 붕어빵 몇 개만 좀 싸다 주세요. 제 부탁 들어주실 거죠? 대신 제가 갈 때 치킨 포장해 갈게요. 수정이도 데리고요. 그런 김영희 덕분에 딸도 전보다 훨씬 자주 저희 집에 내려오더군요. 그렇게 김영희 덕에 무료할 틈이 적어지다 보니 집 생각을 할 여유가 사라져 아내와 저는 딸에 대한 집착도 전보다 훨씬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김영희 한 명만 우리 인생에 다시 나타나 줬을 뿐인데 아내와 제 삶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닐 때보다 훨씬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흰 둘 다 홍기가 꽉꽉 찼는데 왜 결혼 소식이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나랑 우리 영감 눈에만 너희가 선남선녀로 보이는 거니? 너희 밖에서 인기 없어? 저 인기 완전 많아요. 수정아, 말 나온 김에 오늘 말씀드릴까? 그러자. 엄마, 아빠. 안 그래도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김영희랑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우리 연애한 지 2년 반이나 됐어요. 그동안 김영희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미뤘었는데 얼마 전에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뭐? 너희 둘이? 진짜야? 네, 아저씨, 아줌마.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의 귀한 딸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평생 수정이 눈에서 눈물 날 일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사실 저 옛날에도 수정이 짝사랑했었어요. 제 첫사랑이 바로 수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같이 수정을 만나 사랑까지 받게 됐으니 앞으로 인생은 수정이랑 떨어지지 않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결혼 허락해 주세요. 두 아이가 대뜸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내와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하지만 이내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죠. 어렸을 때 같은 학교 애들이 그렇게 너희를 놀려댔는데 그 말이 진짜가 됐구나. 이게 무슨 경사니? 여보, 우리랑 김영희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당신도 좋지? 좋고 말고요.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완전 천생연분이야. 결혼이야 물론 허락해주고 말고 앞으로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살거라. 알았지? 상견례 자리에서 김영희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 만난 김영희의 고모 내외는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김영희의 고모는 저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살면서 두 분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때 김영희 정말 많이 챙겨주셨다고요. 우리 김영희가 12살 때 수정이랑 같은 반이 된 게 천운이었어요. 그런 애가 우리 김영희의 평생 배필이 된다니 저랑 남편이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분께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희의 고모, 지금의 사부인의 선한 눈매만 봐도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김영희는 제 손을 조용히 잡곤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앞으로 아들 노릇하면서 살고 싶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가족이 돼서 아들이자 사위로서 두 분께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내가 더 고맙다. 내 사위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두 아이는 나이 42에 평생 서로의 짝이 되었습니다. 처음 김영희를 만난 지 딱 30년이 지났던 해였죠. 결혼한 지 1년 뒤 두 아이는 예쁜 손녀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우리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는 손녀와 그런 손녀를 보며 웃고 있는 두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보면 세상이 온통 햇빛으로 가득 찬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겨우 찾은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따라오는 듯 또 다른 불행은 기어코 저를 덮치고 말았죠.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어. 한쪽 다리 없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런 말 말아요, 여보. 당신이 전에 큰애한테 그랬잖아요.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힘든 시기가 오는 법이라고요. 어차피 힘에 부쳐서 분식집도 접으려고 했으니 이참에 가게 접고 우리 남은 생은 편안하게 살아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딸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뒤 제겐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당뇨가 심했던 전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되었어요. 약을 먹고 치료받으며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당뇨라는 몹쓸 놈은 제 다리를 썩게 만들었고 저는 무릎 아래까지 왼 다리를 절단해야 했죠. 처음 수술을 받고 한동안 제 삶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다 늙어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건지, 앞으로 다리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태어내 매일 눈물바람이던 절 딸과 사이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더군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1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왕복하며 말이죠. 그만 와도 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도 제대로 못 쉬면 예솔이도 스트레스 받아. 난 괜찮다. 저랑 애엄마도 예솔이도 다 괜찮아요. 우리 예솔이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치 예솔아? 예솔아, 할아버지 얼른 힘내세요 하고 볼에 뽀뽀해드리자. 할아버지 힘내세요. 예솔이가 있잖아요. 3살이던 손녀는 제 목을 꼭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그런 손녀와 어떻게든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 오목도 두자고 권하고 휠체어에 저를 태워 저녁 산책도 나가주던 사위 김영희. 다리 하나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엄지를 세워 보이던 딸 덕에 저는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죠. 아내는 사위를 보면 생전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려 노력하던 둘째가 생각난다며 눈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위는 저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더군요. 사위는 저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한 것 같았지만 자기 회사로 가는 거라던 사위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위가 저를 왜 그리로 데려가는지 알았기에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감동을 했거든요. 장인어른, 제 회사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 하나만큼은 일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장인어른의 잃어버린 한쪽 다리 제가 정성을 다해서 되찾아 드릴게요. 최고로 좋은 의족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장인어른, 낡으면 새로 만들고 또 낡으면 더 좋은 걸로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디 앞으로도 절대 기운 잃지 마시고 이 사위한테 기대세요. 사위가 절 회사로 데려간 이유는 바로 의족을 맞춰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던 의료업체는 다름 아닌 의족과 의수를 제작해주는 회사였거든요. 알긴 했어도 의족이 한두 푼이 아닌 걸 알기에 사위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알아서 의족을 사려고 했었어요. 저렴하면 몇백에서 비싸면 몇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으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합해 대충 여건에 맞는 저렴한 의족을 사려고 했죠.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든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던 제 마음을 귀신처럼 알고 일부러 상의도 없이 무작정 저를 데려갔던 겁니다. 아직 자네 회사도 많이 크지 않아서 큰 손해일 텐데 내가 이런 비싼 걸 받아도 되는 건가? 아휴, 장인이 돼서 사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내가 너무 염치가 없네. 그런 말씀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께 그동안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먼지만도 못해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분식집도 정리하셨으니까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젠 저희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를 위해서라도요. 매일매일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네? 저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더 자주 먹고 싶어요. 같이 살아요, 우리. 네? 예? 게다가 사위는 저와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며 합가까지 권하더라고요. 말은 자기들이 오가기 힘들어서라고 했지만 사실 안 오면 그만인 거잖아요. 사위는 저와 아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런 핑계까지 괜히 붙여댔던 겁니다. 그런 사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저는 결국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싫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너희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인 게지. 고맙네, 손서방.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자네 같은 사위를 만났나 몰라. 늙음하게 자네를 다시 만난 건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큰 복이네. 손서방 자넨 항상 나랑 영감을 울보로 만들어 버리는구먼. 내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 한 번만 안아보세. 저와 마찬가지로 감격한 아내는 사위를 끌어안고 사위의 어깨 쪽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저 또한 일어나서 사위를 안아주고 싶어도 다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사위는 허리를 잔뜩 숙여 먼저 저를 안아주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내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딸 부부와 합가를 했습니다. 또한 사위가 맞춰준 무려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의족을 차고 생활하고 있죠. 매번 꼼꼼하게 의족을 점검하고 살펴주는 사위에게 저는 늘 고마움을 가지며 살고 있어요. 근력을 기르기 위해 저는 열심히 재활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삼아 4살 된 손녀를 아내와 함께 직접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곤 하는데 이런 제가 창피하지도 않은지 손녀는 저를 보기만 하면 후다닥 달려와 와락 제 품에 안기곤 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요 녀석, 아침에 집에서도 봤는데 그새 이 할애비가 보고 싶었어? 항상 저와 아내를 졸졸 쫓아다니며 맑게 웃어주는 손녀 앞에서 저는 항상 무장해제가 되곤 합니다. 손녀 바보에선 헤어나올 길이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 손서방, 나 다 봤네. 방금 저기 검은 돌 옆으로 쓱 옮겼지? 타짜도 아니고 오목으로 치사하게 사기치기 있나? 에이, 저 안 그랬어요. 증거 있으세요, 장인어른? 여보, 나도 봤거든? 진짜 46이나 먹고 유치하게 왜 그러냐? 아무튼 엄마 아빠랑만 있으면 자꾸 저렇게 초딩처럼 군다니깐. 봤어? 죄송해요, 장인어른. 저도 밖에 나가면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제법 점잖게 구는데 꼭 이렇게 집에만 오면 이런다니까요.
아마 장인 장모님을 처음 제가 뵀을 때가 어렸을 때라 두 분하고 있으면 어린애가 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가 봐요. 웃으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도 소용없네. 사기칠 때마다 벌금 10,000원씩 내기로 한 거 안 잊었지? 여태 3번이나 걸렸으니 30,000원 어서 내놓게. 저 양반 사이한테 벌금 뜯다가 아주 부자 되겠네. 제 저녁 일상은 주로 사위와 오락도 하고 차를 마시며 수다도 떠는 겁니다. 당뇨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저를 위해 사위가 몸에 좋다던 각종 차를 사오고 있거든요. 이렇듯 수많은 불행을 겪긴 했지만 저와 아내는 다시 행복을 되찾고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답니다. 34년 전 제가 건넨 붕어빵을 먹으며 펑펑 울던 꼬마 사위 김영희 덕에 말입니다. 부디 건강만 해달라는 사위와 딸을 위해서라도 저와 아내는 앞으로 철저히 건강관리를 하며 정정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와 아내는 김영희를 만나며 운명을 믿게 됐어요. 우리가 어린 김영희를 도왔던 건 수십 년 뒤인 지금의 행복을 김영희에게 돌려받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부디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걸 남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선행으로 운명과도 같은 인연을 선물 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부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행으로 언젠가 저처럼 드라마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 모든 어려운 이들이 제 사위 김영희처럼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